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직한 경우가 늘며 지난달 일시 휴직자 수가 폭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10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8%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6%에서 대폭 후퇴한 수치로 1992년 중국 정부가 분기별 성장률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이후 첫 번째 역성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경제 활동을 단계적 재가동하기 위한 3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재개라는 제목의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추이별로 개인과 기업, 학교와 병원 등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행동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소식에 회사 주가가 시간에 걸해서 16% 넘게 폭등했습니다. 전례 없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정도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오히려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32거래일 만에 드디어 순매수에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업종을 보니까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는 3%가 넘게 지금 급등을 하면서 1900선까지 쉽게 뚫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1%가 넘게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만 불안한 것은 일단은 조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경기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용지표 안 좋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용지표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00만 건을 예상을 했는데 537만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GDP 1분기 마이너스 6%가 넘게 빠진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물 경제는 안 좋고 증시는 좀 선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할지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 전해드렸다시피 3%가 넘게 급등합니다. 이 정도 급등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1914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보면 1923 장중 고점이고요. 지금도 고점을 향해서 다시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사는데 외국인 오랜만에 사네요. 4,196억 원이나 순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엄청난 물량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상승폭들이 꽤나 큽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5%, 장중에 52,000원 부근까지 갔었는데 SK하이닉스 역시 잘 달리고요. 네이버도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만 하락하고 LG화학, 삼성SDI 2거래일 연속 급등인데 전일 테슬라 2% 올라갔고 시간외에서도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쪽에서는 지금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가 잘 달리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LG생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SK텔레콤, 포스코, 카카오까지 전 종목이 상승합니다. 시원시원한 흐름들 가져가는 가운데 다음 보도록 하죠. 거래소 대비해서는 좀 덜 오르긴 하는데 63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괜찮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조금 장 초반에 갈팡질팡하다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쑥 한번 밉니다. 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변동폭이 살짝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기관이 사고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팝니다. 어제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개인이 어제 팔더니 다시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빠집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KMW, CJ ENM까지 모두 다 올라가는데 오늘은 CJ ENM이 상승폭이 괜찮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스튜디오 드래곤, 시젠 조정받는 가운데 헬릭스미스와 SK머티리얼즈 상승하고요. 다음 볼까요?
자, 2차 전지 관련 에코프로비엠 잘 달립니다. 코스닥 쪽에 부품 소재 업종들이 2차 전지 관련 많이 있죠.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슈젤, 제넥신, 파라다이스, 원익 IPS까지 모두 다 올라가는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오늘도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오히려 GDP 속보치를 확인을 한 뒤에 지금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218원 80전에 거래가 되면서 일단 오늘 환율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의 경제재개 기대감에 양시장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에 코스피가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630선까지 회복해내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삼성 SDI, 카카오, 파미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파미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5%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는 19,3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급등하면서 출발한 주가가 종일 빨간불 켜고 있고요. 장 초반에 최고가 215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미국의 바이오 기업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15%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국내 증시에서는 파미셀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미셀은 렘데시비르의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면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2차 전지주 업황 회복 전망에 삼성 SDI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5.9% 올랐고요. 거래가 28만 7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최고가 30만 4,500원까지 꾸준히 오른 뒤에 현재는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2차 전지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내 관련주들의 상승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높은 매출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위주의 전기차 판매 비중 증가,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재개 움직임을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증권가 분석에 오늘 삼성 SDI 등 관련주들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의 주인공이 카카오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카카오가 3% 넘게 오르면서 17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최저가 16만 7,500원, 최고가 17만 2,5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카카오와 자회사들이 언택트 비즈니스가 더욱 보편화될 거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적용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또 1분기 카카오페이 금융상품 판매 급증, 벤티택시 등 새로운 모빌리티 비즈니스, 송금 수수료 감소 등 자회사들의 긍정적인 변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세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코인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0.03% 소폭 오르면서 859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1.23% 빠지면서 20만 7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만나보시죠. 다음으로 만나볼 코인은 비트즈입니다. 비트즈가 0.19% 오르면서 186원, 비트코인 캐시는 등락 없이 28만 1,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거는 리플과 이오스인데요. 리플이 1.57% 빠지면서 22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오스 마찬가지로 1.72% 내리면서 3,190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잉이 다음 주에 생산 공장을 재가동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가동이 좀 중단돼 있었는데 공장 재가동 소식에 지금 관련 주들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보잉이 어떤 코로나19 확산으로 닫았던 이 생산 공장을 다음 주 안에 재가동할 것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또 다음 주부터 미국 서부 시애틀에 위치한 이 생산 공장에서 이 상업용 항공기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난달 25일 공장을 폐쇄한 이후에 3주 만에 나온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 보잉은 빠르면 오늘 20일이죠. 20일부터 27,000명의 해당 지역 근로자들이 단계적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늦어도 24일까지는 생산 라인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잉은 다만 이제 사우스캐롤라인에 있는 공장은 폐쇄 상태로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고요. 올해 1월부터 이제 생산을 멈췄던 부분이 이제 보잉인데, 이 737 맥스 생산 라인 역시 함께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종은 이제 부품 결함 탓에 임용석을 낸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보잉 상태가 뒤면은 이 항공기 추락 사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 급감이 겹쳐지면서 거의 현금이 고갈되는 거의 복합적 위기에 빠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보잉은 지난달이었죠. 고객들이 150대 항공기 주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는데, 코로나19 타격 입은 항공사들은 이미 주문 항공기 인도 날짜 동안 지금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보잉 측에서는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 사업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비치면서 내부적으로도 어떤 구조조정이나 사업에 대한 변화 부분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지금 그 보잉이 이 미국 정부에 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4조 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난달 미국 의회를 통과한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의 부양책이 얼마나 이렇게 보잉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지 부분도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보잉의 올해 인도 물량은 100에서 200대 사이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현금이 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나라 항공 업종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승 여력을 지금 크게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보잉에 대한 영향보다도 많이 빠졌었죠. 항공주들 그리고 이 여행 업종들이 과도한 낙폭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라는 것보다도 너무 빠졌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지금 10.7% 21,7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4.09% 3,945원에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LCC 업체들 같은 경우도 상승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업체들의 주가에 대한 오늘 좀 반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나와지면서 이 항공사들의 실적 추정치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 쇼크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던 감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다음 달에 주요 항공사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눈높이는 이미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수세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강한 부분이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CC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우리가 대표적 항공 기업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는 당연하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단거리 노선 수요가 급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끝난다고 한다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러프하게 좀 긍정적인 의견도 내비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항공 1분기 영업 손실은 최대 2,400억까지 잡고 있는데, 하지만 또 단기적인 영향을 갖고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적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올해 상반기 올해만 좀 잘 넘기면은 주가에 대한 매수세는 또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수요 회복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은 뭐 항공업종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이미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은 좀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구조조정도 지금 얘기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전체적인 전체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시장에서 우려한 부분은 다 재료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당연히 여객수가 감소되고 운항 차질이 발생하면서 올해 뭐 국내 항공 여객은 전년 39%까지 감소하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항공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뭐 제시하고 싶긴 하지만 우선 아직까지는 딱 결론 내기에는 좀 힘든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렘데시비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치료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길리어드사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시간외에서 폭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우선은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부분은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시카고 대학이죠. 시카고 대학의 여러 연구진들이 임상시험 결과를 좀 보도했습니다. 우선 시험에 참여한 코로나19 환자 125명 중에 렘데시비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대부분 어떤 고열과 호흡기 증상에서 회복되면서 퇴원했다라는 내용이 밝혀졌고요. 2주 중 2명만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2명만 사망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사망한 부분은 물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금융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냐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환자들은 대부분 매일 이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았고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대부분 퇴원까지 일주일이 걸렸다라는 부분이 이게 나와주고 있고요. 이 소식 나오자마자 이 렘데시비르 개발 중인 나스닥 상당 업체죠.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는 폭등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장외로 봤을 때도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이 길리어드라는 회사는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증 환자 2,400명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이번 달 내 경증 환자 1,600명을 상대로 한 실험 결과 자료는 5월 정도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길리어드라는 회사는 2009년이죠.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그 시기 때 이 효과적인 치료제를 인정받았던 타미플루 개발에 성공한 바가 있어서 이번 렘데시비르에 대한 그 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한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렘데시비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를 개발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과,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 효과가 완전히 규명되기 아직 이전이고 에볼라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에볼라 치료제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료제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런 개발에 대한 어떤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확실하게 치료제라고 개발이 되기 전까지 봤을 때는 그냥 주가에 대한 변동성 분명히 당분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와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렘데시비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파미셀, 진원생명과 신푼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자체는 어떤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제약 전문 기업입니다. 렘데시비르가 주 원료가 이 뉴클레오시드인데 이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오늘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 신풍제약이나 어떤 진원생명과학,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재 임상 시험 중인 이노비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노비오가 이 진원생명과학 2대 주주인데 우선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관련주로 좀 분류되면서 상승률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주들 향동세가 나와주고 있지만 뭐 추가적인 추격 매수보다도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렘데시비르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컬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컬럼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용 속보가 나왔는데 오늘 뭐 안 좋더라고요. 사실 뭐 실직자가 그리고 단기 실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경제 구조인데 미국은 더 심해요. 지금 4주 동안 2천만 명이 넘게 실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월 1일자로 나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그렇고 좀 아니다라고 해서 15일로 뉴욕은 정한 것 같고요. 뭐 3단계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데 경제활동 정상화가 언제쯤 좀 된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코로나19가 시차를 두고 지금 아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특히 미국은 지금 완치율이 한 자릿수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완치율이 70%가 넘습니다. 중국은 90%가 넘고요. 그러면 더 이제 물론 증가세가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 완치자 숫자가 두 자릿수 이상 넘어가야지만이 되는데 지금 뭐 정상적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밟겠다. 그동안도 뭐 수차례 현금 살포를 해왔고요. 예. 그리고 실물 지표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이게 빚을 내야 하고요. 그렇죠. 빚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일자리인데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4주 동안 우리 2,200만 명이에요. 뭐 그 수치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 전체 인구가 한 3억 2,800 정도로 계산을 하면 일단 뭐 거의 8% 가까운 실업률이고 이게 앞으로 지금은 예. 실업률은 뭐 높지 않아요. 3, 4%예요. 예. 그러나 이게 30% 그리고 이 뭐 전체적인 실업자가 4,700만 지금보다도 2배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방역도 방역이고 예. 경제도 지금 추락하는 걸 막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돈을 풀어서 지금은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수만을 놓고 보면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 한 3만 선 근처에 갔었다가 한 40% 빠졌었죠. 네네. 그러다가 바닥에서 다시 20% 올라오니까 증권사들이며 계속 모든 국내외 증권사 다 똑같아요. 예.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요. 그 V자형 반등이 임박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서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근데 발표 전에 실물 지표는 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이거를 어떤 괴리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로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V자형 반등이 가능하다. 실물 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맞는 거거든요. 궤도가. 비슷하게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물 지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카운트가 안 됩니다. 2분기 실적. 그렇죠. 2분기 실적 카운트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공장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럼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시장은 간다라고 베팅을 하다 보니 이 괴리감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물론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언택트 소비라고 해서 아마존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동영상 서비스 그리고 뭐 일부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근거가 있지만 나머지 사실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량 실업이라는 건 고용 지표는 후행성이에요. 예. 전부 다 처음에 실적이 좋고 처음부터 실적이 안 좋다고 바로 사람을 자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버티다가 조금씩. 쉬운 예. 고용 해고가 쉬운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닥을 논한다거나 실물 지표가 얼마나 좋아져서 경기 회복을 얘기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IMF가 석 달 만에 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를 했습니다. 석 달 전에 3.3이었어요. 한꺼번에 6.4%포인트를 낮춘 겁니다. 이게 대공황 1930년 이후 처음이죠. 90년 만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다가 지금 국제유가가 10달러 선대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수요 쪽의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통상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예. 경제학자들이 적어도 이제 한 2년 이상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오는 현상을 말하는데 올해 마이너스라면 내년에 반등하지 못한다면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제 경제학에서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예. 이 디플레이션이 만일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다면 지금 IMF의 구제 요청 SOS를 한 게 90개 기업이에요. IMF 회원국이 189개 국가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한 국가가 절반이에요. 예. 근데 지금 경기가 좋아진다고 V자형 회복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판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근시안적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물 경제 이 지금 침체를 조금 더 어느 정도 된다. 지금 바닥을 다지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바닥 다지기 전에서부터 지금 회복을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의 증가 추이가 둔화가 됐다 혹은 치료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희망적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경제가 정상화가 그만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줄고 있는 거고 경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총선을 저희는 치렀고요.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180석 개헌을 제외하고는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정의 드라이브도 걸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보자면 코로나19에서도 가던 방향대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좀 변곡점으로 더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떠세요? 저는 코로나19와 이제 그리고 이번 총선과는 무관하다. 물론 이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더 굳건하게 반대할 여당이 없어지게 발목을 잡을 만한 야당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독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큰 근간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그리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이제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예. 이거는 결코 이제 굽히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종부세며 그동안 이제 강화하기로 했던 것들은 그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 경기 부양을 해서 거의 한 200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붓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이 시행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회 이제 의결을 거쳐서 이제 차분히 단계적으로 나갈 텐데 지금 어제 이제 이 기획재정부의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거대 여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제 2차 원포인트 추경안은 안 된다. 소득하위 70%밖에 가져갈 수 없다. 그렇죠.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인 그 이면에는 이제 돈 쓸 일이 너무 많으니 플랜 B, 플랜 C를 위해서 지금 재정을 비축해 놓지 않으면 예. 너무 빠른 이 단기간에 재정이 악화되는 건 국제신용평가사 가운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좀 비축하자라는 의미인데 그러나 이제 이 국회 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다 했잖아요. 보편적 복지로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쓸 돈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써서 소비나 내수나 방어가 되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자리, 복지 쏟아부었는데도 3년 연속 경기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경제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경제다. 왜냐하면 반대걸 야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못해도 이제는 정부 탓이고 그쵸. 여당 탓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만큼 훼손돼 있는 경제를 방어하기에는 재정의 역할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한일 관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사실 요번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여당이 압승을 한 거잖아요. 압승을 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드라이브를 더 걸고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집권 후반기에 하반기에 오늘 레임덕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일 관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때요? 좀 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친북 정책 위주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과는 좀 대립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고 일본 역시 이번 총선에 주목했던 이유도 예. 혹시나 이제 이 경제에 대한 어떤 실정에 대한 책임론이 강할까 관망세였지만 역시 결론은 이제 이 야당이 이제 패였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교역을 정상화한다든가 이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이제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건 시스템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로 인한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선진화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번 표심에 드러나는 건 그래도 정부가 꽤 잘하고 있고 방역하는데 이제 힘을 실어줬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이런 친중 그리고 친북 정책에 대한 이제 어떤 드라이브는 굉장히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경제 얘기로 좀 들어가서 실물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있고요. 지금 기업 실적은 악화가 되고 있고 고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악화가 될지 더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때요? 일단 그 IMF의 경제 전망은 올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그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한 거 연간입니다. 예. 연간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거 사실 해외 투자 은행은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제 기구 가운데서는 IMF가 처음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는 건 두 번밖에 없습니다.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0년대 그리고 이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진 바가 있는데 예. 지금 그 수출은 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3월 달까지는 반도체가 잘 버텨줬지만 예.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 동안의 수출 추이는 반도체도 꺾였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통신 장비며 그리고 이제 석유 제품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지금 어쨌든 글로벌 교역망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굉장히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죠. 긴급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요. 1차, 2차, 3차 계속 돈을 쏟아부으면서 내수하기 위해서 지금 착한 소비 운동을 이제 이 공공기관까지 하반기 쓸 거를 미리 좀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고 예. 직장인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배, 3배 이상 올려줄 테니까 제발 좀 2분기만은 좀 막아보자라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이제 긴급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필요한 건 우리 돈 있는 직장인들이 아니에요. 셀러리맨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소득 상위 뭐 30% 하위 70% 딱 선을 그어놔서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가장 이제 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일자리 잃어서 급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대기업에서조차도 항공업 대한항공조차도 전 직원의 70%까지 지금 무급휴가입니다. 예. 그리고 공장 셧다운되고 있고요. 지금 뭐 면세점 다 라이센스 반납하겠다. 임대료값까지 최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CGV 3분의 1 정도 문 닫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연내 200~300개 이상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일자리예요. 여기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조선, 정유, 석유화학 이 업종들이 전부 다 지금 힘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지표 개선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 물론 우리가 이제 2분기에 어느 정도 성적표가 나오는 건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이거든요. 7월, 8월이에요. 그래서 재정은 재정 정책대로 쓰겠지만,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처럼 예. 정말로 기업이 어려워서 돈을 구하기 힘드니 이제 미국의 경우는 정크본드 회사채까지 사주는 수준이지만 예, 예. 우리는 지금 증권보험사를 통해서 은행채예요. 굉장히 우량한 은행채만을 지금 사주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기업들의 돈몇 경화를 과연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느냐, 이런 세심한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러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배당 시즌이어갖고 여계로 나가는 돈들도 있고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돈을 좀 풀다 보면 결국에는 뭐 달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달러 강세도 좀 있어요. 사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초창기에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나타났었던 오직 달러, 금도 버리고 엔화도 버리고 오직 달러만 사재기했던 것은 분위기가 좀 와전됐어요. 이제는 달러를 계속해서 이제 연준이 풀고 돈을 푸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다시 금이나 엔화나 네. 동시에 강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대부분 6개 이제 투자 증권사들이 예. 일제히 증시는 바닥을 이미 확인했다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이 분위기에 외국인 투자가들까지도 일시에 하루 이틀이긴 합니다만 추세를 좀 봐야긴 합니다만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물 경제를 외면한 이 버블로 가는 돈으로 막는 건 분명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일 뿐 분명히 어려운 시기가 있다. 이게
이 계속 바닥이 깊어지기는 굉장히 이 W 내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위기가 될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일지 여기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물 경제는 반드시 반영된다. 지금은 조금 이제 좀 과열된 부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이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급등하고 있고요. 코스피 190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뭐 인터넷에서는 동학개미운동 승리를 거뒀다고 뭐 이런 저축의 분위기던데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이거 한 번으로 뭐 문을 닫거나 주식시장을 떠날 정도의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끼리 이제 어떤 즐거움 뿐일 것 같은데 뭐 이거를 이제 뭐 외국인 기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뭐 4만 원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오늘 이제 외국인이 사니까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4만 원대에 내가 샀는데 외국인한테 약간 팔아넘기 만 원, 주당 10,000원 받고 차익금 받고 팔아넘긴다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뭐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격 단계에 따라서 또 틀리겠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기분이 드니까 기분이 다들 좋으신가 봐요. 어쨌든 뭐 계속 오르면은 좋겠죠. 삼성전자도 다시 이제 뭐 예전에 300만 원 가까이 갔었는데 액면 분할 됐으니까 다시 한번 뭐 여기서 100만 원을 간다면 또 그쵸. 5만 원대에서 100만 원을 간다면 먼 미래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거두시면 즐거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뭐 LG화학 이런 그 구경제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바이오도 강하고 그렇죠? 뭐 랜드시비를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는 수소차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풍국주정을 다시 가져왔는데 풍국주정이 좀 허무하긴 한 것 같아요. 흐름을 보면은 그 풍국주정이 그 당시 수소차 관련주 테마의 대장주로 작용을 했을 때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흐름을 보니까 제자리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렇죠.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다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뭐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거나 응원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공부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더라도 그 싫어하는 분노를 이 공부하는 데 펼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남북경협주가 어제 움직였고 저 아난티가 뭐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수소차 관련주 움직이고 그리고 뭐 시스템 반도체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정책 관련주거든요. 아무래도 그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다 보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국민이나 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지금 수소차 관련주에 힘이 많이 실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현대차그룹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오고 정부에서도 10년 내다보면서 압도적인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입법부의 이런 그 뒷받침까지 있기 때문에 이 좀 또 테마가 형성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가 재부각되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그 당시랑. 뭐가 똑같냐면 순서가 똑같아요.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수소차가 일단 다니려면 뭐가 필요하지? 수소. 그러니까 수소에 관련된 풍국주정. 오늘 지금 그 강세의 상승률 순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풍국주정이 제일 상승률이 높고 그 다음에 뭐죠?
수소가 있으면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야죠. 수소차를. 수소차에 만들려면 수소차의 엔진이라던가 제어 부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탱크. 그래서 유니크, 그렇죠? 대우 부품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상승률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상승률은 지금 뭔가요? SP 열쇠, 그렇죠? 그다음 JNK 히터 이런 것들이에요. 수소의 연료에 관련된 것들이라던가 수소 충전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순서대로 강세가 나타나는 거에 그때 흐름이었는데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냥 시간만 지금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도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수소에 관련된 풍국주정이 제일 세고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유니크, 대우 부품, 뭐 미코, 일진다이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JNK라는 수소 충전소에 관련된 거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시면 돼요. 수소가 있다. 수소차를 만들어야 된다. 수소차 엔진이 있다. 그러면 수소차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충전을 해야 된다. 수소 충전소가 생겨야 된다. 이 의식의 흐름대로 똑같이 돼요.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국주정을 일단 맨 먼저 봐야죠. 그리고 지금 그 더민주와 정의당이 전기차와 수소차, 친환경 차량 확대 공약을 했어요. 지금 그 무소속 5명 중에 1명이 여당 성향이거든요. 그 전라도에서 되신 분. 그래서 다 합치니까 190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 범진보에서 이 친환경 차량 확대 여기에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약에. 그러니까 전기차가 됐던 수소차가 됐던 둘이 뭐 그 굉장히 뭐 전기차 수소차 응원하시는 분들끼리 다투던데 사실 이 큰 정책으로 보면 전기차든 수소차든 크게 묶어서 친환경 차량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기차가 더 많이 다니던 수소차가 더 많이 다니던 합쳐서 그 파이 자체가 커질 거는 누구나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약을 지금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그런 어떤 그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이슈는 다시 한번 불지 않을까. 풍국주정이 그동안 그리고 많이 떨어져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6,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FNF입니다. 요즘에 보복 소비에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하면 그 아까 그 지금 수소차도 생각이 흐름대로 생각해봤잖아요. 요 코로나도 똑같아요. 코로나도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먼저 발병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다가 그게 뭐 지역적으로 뭐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코로나19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 맨 먼저 발병됐으니 뭐 통계 조작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점일 때보다 지금 낮았죠. 그래서 우한 공세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이 가장 먼저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그쵸? 뭐 이렇게 그 퍼져 나가다가 이제 미국, 유럽으로 갔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싱가포르이 청정구역에다가 계약하고 나서 또 퍼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이 맨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소비가 먼저 풀리는 것도 똑같아. 그 순서예요. 중국이 맨 먼저 풀리고, 그 다음 한국이 풀릴 거고, 그 다음 미주, 유럽이 풀릴 거고, 그 다음 동남아시아가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관련된 것들이 먼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오리온, 삼양식품이 식품 기업 중에 2개가 제일 좋잖아요, 주가가. 두 기업만 내수 비중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에요, 식품 기업 중. 그리고 FNF. 이것도 중국 보복 소비 관련. 중국이 먼저 풀리니까. 왜냐면 주요 제품이 MLB랑 디스커버리인데 이게 주로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티몰과 면세점 오프라인 쪽 여기서 많이 팔렸던 거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소비가 회복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대화를 나누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그려보면 맞아요. 왜 그냥 대충 던졌는데도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의식의 흐름대로 삶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산업도 똑같이 그렇게 회복 속도도 똑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FNF는 지금 보복 소비라고 해서 좀 보복을 한다 이건데 이런 느낌이나 좀 어감이 안 좋은데 뭐냐면 그거예요. 그동안 너무 움츠려 있다가 너무 뭐 사고 싶고 먹고 싶고 이거 참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고 하면은 거리로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못 사던 거를 한꺼번에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 소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보복 소비가 된다면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소비가 완전히 위축됐다가 갑작스럽게 보복 소비 개념으로 막 소비를 해버리니까 그 기저 효과인 거죠. 기본 그 토대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 버리니까 그 상승률하고 그 꺾임은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나타나는 거죠. 뭐 여러 그래프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소비 관련해서 예를 들어 오늘 호텔신라라던가 파라다이스 이런 것도 다 살아나고 있는 것도 아마 지금 그 관점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세계, FNF, 뭐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다 동시에. 그래서 이런 중국 관련 소비주, 화장품, 식품 이런 것도 다 같이 지금 봐야 된다. 그중에 이제 FNF가 이제 선두에 있고요. 손절가 11만 원, 목표가 13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네이버 얘기를 먼저 하면은, 왜냐면 카카오랑 네이버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업 중에. 그래서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랑 겹치는 부분이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떤 부분이 좋나 보려고 네이버 얘기 써놓은 건데, 코로나19로 광고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일단. 근데 웹툰 컨텐츠랑 쇼핑 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언택트 관련주, 요즘 언택트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집에서 웹툰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만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쇼핑의 존재감,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이용 시간과 체류 시간이 가파르게 증가를 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병실에 누워서도 카카오톡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자가격리돼 있는데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가격리돼 있다가 막 당구장 가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구속기로에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카카오톡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을 하고.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카카오톡 체류 시간이 늘어났다는 건 뭐냐? 거기에 보면 뭐 카카오 쇼핑도 있고 페이지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건 이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광고 쇼핑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네이버에서도 보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거는 카카오 네이버가 덩치가 커서 우리가 뭐 방송에서 얘기하는 테마주들은 사실 뭐 자잘한 거를 보통 테마주라고 불리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테마주입니다. 맞죠? 수소차 테마주에 현대자동차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밀어붙인다고 했으니까.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정책 관련 테마로 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테마로 분류할 때 보통 작은 종목을 해서 그런 거지, 거대한 종목도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랑 네이버는 무슨 테마주예요? 언택트 관련 테마주겠죠. 이게 덩치가 커서 테마주 같지가 우리가 테마주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증권방송에 쓰는 테마주가 이 작은 그 종목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돼버려서 그런데, 이것도 언택트 관련 대장주입니다. 카카오 네이버도. 그래서 지금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지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거의 지금 신고가 그 근처에서, 그렇죠? 신고가 근처 박스권에서 상단 돌파 지금 앞두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조금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코스닥을 만들었는데 코스닥이 수준이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잘 나가면 코스피로 이전했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 10위 안에 상위 보세요.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고 6위가 셀트리온이에요. 바이오라고 하는 게 2개 들어있고 한미약품, 유한양이 이런 대형 제약사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죠?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빼고 나머지 다 코스닥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때 말할 때 이랬어요. 나스닥을 벤치마킹 했는데 코스닥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건 2부 리그다. 근데 지금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뭐냐면 LG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우리나라를 이끌어오던 이런 종목들, 업종들 살아나고 있죠. 구경제. 근데 신경제라고 불리우는 애들이 원래 나스닥의 모델을 따랐다면 코스닥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돼서 코스피로 왔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잘 돼버렸어요, 지금.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쉬고 있죠, 오늘. 방어 업종이라 그래요. 방어적인 성격이 있어서. 근데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고 현대자동차, LG화학 다 살아나죠. 근데 이제 또 얘네가 쉴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의 그 벤치마킹한 그 부분은 컨셉은 실패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좋아져 버렸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부경제랑 신경제랑 조화를 잘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나스닥의 벤치마킹은 처음에 그 의미가 없어졌다고 해도 이건 주가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올라가는 업종이 돼버렸고, 신약 개발에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다가 부경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IT, 자동차, 화학, 철강 다 살아나는데 제약바이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0위 안에 보면 다양화됐어요. 그 자리가 원래 누가 있었냐면 대부분 은행주가 있었어요. 금융주. 은행주 많이 빠졌죠. 위로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카카오, 뭐 셀트리온 이런 거 다 골고루 돼 있어요. 10위 안에 보면 되게 조합이 좋아. 이게 피자로 따지면 슈퍼 슈프림 피자가 됐어요, 지금 이거. 그래서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그 흐름을 타서 이런 대형주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손절가 16만 원, 목표가 20만 원입니다. 네, 카카오까지 세 종목을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스터블루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 궁금하고요. 이번 주엔 좀 짧게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미스터블루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오늘 대형주가 강세기 때문에 이 지금 잘 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제 대형주가 좀 신이 임치면 중소형주가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BTS는 우리나라 음악의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요. 영화로는 기생충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BTS가 연속으로 나오거나 기생충이 연속으로 나올 확률이 좀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만화, 그 애니메이션, 그 다음 키즈 이걸 생각하고 있어서 미스터블루를 얘기해 드린 건데 지금 공공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그 돌파를 하면 큰 시세가 날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오늘은 품목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정책 관련이 남북 경협도 어제 움직였지만 사실 저는 남북 경협보다는 수소차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입법부를 장악을 했지만 남북 경협이란 건 북한이 협조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근데 수소차는 북한이랑 상관이 없어요. 북한이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현대자동차랑 정부랑 협력해서 정책을 내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 관련주 중에는 아무래도 남북 경협보다는 트러블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수소차가 낫다. 그리고 지금 오늘 움직였기 때문에 품목주정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의 대장으로 이번 주에 초단기로 품목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국주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나스닥 기술주의 흐름. 사실 다우, 나스닥, S&P 이 세 구간이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가 상당히 악화돼서 나오더라도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반등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다우존스나 S&P 지수보다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반등권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지금 미국의 상승을 좀 주도했던 종목들은 초반에 보시면은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 월마트 같은 유통과 관련된 혹은 언택트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주도를 좀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급격히 나스닥의 기술주 쪽으로 상승 움직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올해 이제 관심사는 이 나스닥 기술주들 내에서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5G 이런 관계 쪽으로 한번 상승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이 애플인데요. 애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휴대폰과 관련 있는 가장 글로벌하게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반도체라든지 5G와 연관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애플은 저점 대비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3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 상승폭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크진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 이제 중국의 공장이 셧다운되는 부분 때문에 1분기 매출액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대두가 되면서 상승 폭력이 좀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우한 관련된 우한에서의 봉쇄 조치가 좀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탄력이 최근에 이제 붙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바닥권에서 3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반도체와 관련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점 대비 46% 상승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최근에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최근에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오히려 더 탄력이 좀 붙는 모습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5G와 관련 있는 퀄컴 저점 대비 한 3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퀄컴도 초기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정점을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5G 시장에 대한 확대가 좀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상승폭이 최근에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쪽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5G 확장이 좀 빨리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상승 탄력이 지난주부터 상당히 큰 폭으로 불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주도주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접점 대비 무려 113% 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1분기 실적 중국의 공장 셧다운이 우려가 나왔을 때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CEO가 나와서 실적 개선된 부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부분이 좀 불면서 또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2배 이상 상승한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시면은 100% 이상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 113%라는 놀라운 이 상승률과 함께 우리 시장에서도 지난주부터 이 영향을 받아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 상승 탄력이 굉장히 밀접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스닥의 기술주 흐름들 하나하나 살펴주셨고요. 관련 섹터 좀 들어볼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굉장히 테마에 배제를 하고 주도주 역할을 좀 하는 종목들을 좀 보신다면 역시 이제 2차 전지와 5G가 가장 큰 올 한 해 하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역시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상승 탄력이 조금 줄긴 했어도 예전에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에서 3분기 이후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따라서 반도체와 휴대폰은 2분기 접전율을 바탕으로 해서 3분기 실적 개선 정도를 따라서 아마도 상승폭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여기에 5G 그리고 이 두 섹터가 가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MLCC와 PCB 섹터 여기에 반도체와 휴대폰까지 IT 섹터는 아마도 2분기 저점으로 빠르게 실적 개선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섹터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섹터들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